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쳤어요. 네네. 미국 CPI 간밤에 나온 거 보면 6.4% 전망치보다 높았고 여러 가지 좀 약간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이제 물가에 대한 인식과 해석 등은 좀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앞서가는 경향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 시장 금리도 마치 이제 한 여름을 전후해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것을 반영해 왔었던 것처럼 이번에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였었던 6.2%와 비교하면은 이를 조금 상회하는 6.4%를 기록을 했고요. 하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는 어떤 물가의 감속 속도는 현실이 드러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폭 전망치를 상회했었지만 그렇게 실망할 만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어떤 물가 안정 신호가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경제적 충격이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미국 경제의 모습은 노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경기 침체와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 등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착륙 시나리오는 물가에 대한 감속이 상당히 더딜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물가 지표 등을 진단할 때 그런 연착륙 시나리오를 베이스에 깔아둔 예측이 전망이 조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앞서 막 달려가고 나서 왜 빨리 물가 안 따라오냐, 인플레 그렇죠. 둔화되는 거 왜 안 따라오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CPI 통계치 조정이 있었다고요. 네, 품목별 그렇습니다. 가중치 변경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자가 주거비 산정 방식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상 반복되어 왔었던 계절 조정과 그리고 가중치 조정 정도에 대한 의미가 되었고 특히 이제 의식되었었던 건 지난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이 주거비용 부분이었었는데 그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지금 것에 저이 품목별 세부 항목 얼마나 지금 물가 상승에 기여를 했나 이거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가는 이 그림은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세부 항목들 중에 각 항목들이 얼만큼 영향을 미쳤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비와 교통 서비스 등과 같은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 대한 그 변수가 다시 여전히 물가 상승에 부담을 주었다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상반기 여름을 전후해서 상당한 영향을 주었었던 중고차 가격과 관련된 변수 등은 상당히 지금 안정된 변화를 바뀌어 주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를 측정하는데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주거비용 그리고 에너지 비용과 관련된 요소 등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1월 CPI 발표 상당히 시장이 주목을 했었는데 정작 시장 반응은 생각보다는 좀 평온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 기술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좀 더 부담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은 오히려 다우와 나스닥 지수, S&P 500이 오히려 소폭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 지수는 올랐죠. 오히려 상승하는 변화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직접적인 어떤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월 초부터 한 일주일 사이에 이런 물가 지표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져왔고 가격 조정을 보여왔었는데 이번 결과 정도만으로는 뭐 3월 FOMC라던가 앞으로 통화 정책 스탠스가 급변할 리는 조금 없다라는 정도. 그리고 조금 달라진 부분 등이 있다라면은 3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컨센이 조금씩 바뀌면서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의견이 개지된 것이 좀 변화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금리 수준이 뭐 지금 이제 3월에 한 번 더 하면 5%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5.25 내지 5.5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이제 어느덧 뭐 5%나 5.25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어차피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 목적지에 향해 간다라는 것을 이제 의식을 했다라는 것이 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반응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이 다가온다. 뭐 이런 뭐 식구절도 생각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연준이 1월 CPI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인정한 디스인플레이션의 부치기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뻣뻣하게 견조한 것이냐 어떻게 볼까요? 사실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인해 이제 물가가 진정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야만 연준 입장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출 거다라는 거죠. 예. 그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등장이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투자 환경에게 유리한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예. 여전히 연준에서 내놓는 발언의 수위는 상당히 매파적인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맞습니다.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하반기까지 연준의 발언 내용, 연준과 파월 의장과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매파적인 것이 9, 도비시한 부분이 한 1 정도에 해당됐다면 지금의 발언은 매파적인 발언이 한 7, 그리고 도비시한 발언이 한 3 정도로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이 우위에 따라보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러면 금리 동결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는 의견을 갖는 부분이 맞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의 내용이 1에서 3으로 늘어났다. 예.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좋은 것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현재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과 정책 당국은 매파적인 발언과 그런 수위를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좀 부수적인 질문인데 레이얼 브레이너드 그 연준 부의장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브레이너드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비둘기파의 수장 뭐 이렇게 보통 표현됐는데 네네. 그런 변화가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뭐 사실 뭐 어떤 통화 정책 운영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보다는 이제는 앞으로 경제 정책에 대한 운영이 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는 올해 연말까지 연준의 액션이 상당히 범위가 좁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양적 긴축에 대한 중단 시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는 오히려 앨런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의 운영하는 재정 정책에 대한 방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키워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도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제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또 어제 또 바이든 대통령도 경제 성과 이렇게 났다 뭐 CPI 발표에 그런 성명도 내고 했는데 맞습니다.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에는 채권이 강세.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계속 유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큰 기조가 바뀌었다라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스텝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조금 전 보셨던 자료 중에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었던 이유가 주거 비용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영향력이 컸었다라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거 비용과 에너지 비용 등에 대한 파급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 비용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렌트비가 아직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가계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주거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나의 소비와 구매력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 비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됐을 때 미국 내의 내수 소비가 경직되거나 위축되지는 않은지 이거를 앞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에너지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4분기 물가 안정에 기여했었던 것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연초부터 조금씩 국제 유가가 들썩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감산 이슈도 있었고 공급망 이슈는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만큼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시장 센티가 상당히 변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후에 이제 시장 판단을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물가와 통화 정책 부분들도 해당될 수가 있겠지만은 미국의 소비 부분과 에너지 가격 변동이 시장의 센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께서는 이게 달러 향방이 중요해졌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스마일 커브 이론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스마일 웃을 때 모습 이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 달러와 가치를 설명하는데 이론적 그 리스크와 가치 측정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 스마일 커브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마일의 모습처럼 만약에 리스크가 적고 경기가 호황을 누리게 된다면
달러로 표시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실물 자산과 미국의 주식과 채권 등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때도 달러가 올라가게 되고 또 반대로 너무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불안하니까 네.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커져서 양극단의 환경에서 달러의 가치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이 워낙 걱정이 되니까 안전자산 의미로서 달러가 상승을 해왔는데 최근의 의미는 그보다는 조금은 톤다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런 달러 가치의 안정을 조금 추세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는 조금은 좀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아래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달러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가 세계 경제가 잘 굴러갈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초과 성장하는 경제권이 등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국 정부나 미국 중앙은행이 미국의 공공부채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잃게 되었을 때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징후는 전혀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다소 좀 과도했었던 달러의 강세가 진정되는 거에 대한 수준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추세적인 약세에 대한 베이스 시나리오 갖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달러 수준이 이 밴드로 봤을 때 상단이냐 하단이냐 이 판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달러의 가치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약세 시나리오를 그려가는 것이 베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연초부터 우리 국내 증시가 좋고 외국인이 매수했었던 것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우리가 전략을 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최근에 달러의 가치가 진정된 것이 일시적이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경계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 코스피가 2,500선을 잘 못 넘고 있는 이유는 달러가 조만간 다시 반등할 수도 있어. 이 경계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맞물려서 외국인 수급과 환율의 흐름을 판단해 보시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추세적인 달러의 약세의 전환보다는 밴드의 하단, 아직까지 달러의 강세 기조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현재 흐름과 반대로 달러 가치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면은 뭐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신흥국 주식이나 원자재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일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연초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8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 경기와 기업 실적 상황 등이 워낙 좋지 않으니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런 모멘텀 회복을 전제해서 선제적인 투자가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달러와 약세가 진행된다라면 신흥국과 원자재 등과 같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계속된다. 마치 2000년대에 있었던 것처럼 달러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몰락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그려간다라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어떤 추세적인 달러의 가치의 상승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판단이 들고요. 이는 일시적인 달러의 약세 상황 속에서 위험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순환성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기대가 또 너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에 상당한 저항과 맞닥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 진입에 대한 기회가 꾸준히 제공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인 경우 이럴 때 오히려 시장 위험 자산에 대한 진입 시그널로 판단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103대죠. 그렇습니다. 요거보다 어느 정도 더 내려가야 좀 강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시장 신흥국 시장이 강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사실 103 정도라면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해 있다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만 설정된다라면은 신흥국가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한 이런 가격 변수 등의 변화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길 텐데 대신 뭐 연준의 정책 스탠스라든지 이런 기조 등이 이렇게 크게 바뀌어주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셔야 됩니다.
파월 앞서 연설에서 앞으로 두 번의 물가 CPI와 두 번의 고용지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한 번씩 봤습니다. 네, 1월 고용지표와 물가를 다 봤는데 여기는 두 가지 다 월가 이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상당히 좀 강한 편이었어요. 그 여전히 견조한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무엇일까? 2월장은 뭘 보고 투자를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서서히 실물 쪽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조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시장 국면이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통화 정책 스탠스가 여전히 긴축일 때니까 악재로 받아들이고 거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은 오히려 스탠스가 바뀔 것을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왔죠. 이제 2분기와 3분기로 넘어가면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업 실적도 안 좋으면은 그것이 안 좋은 것이 문제인 거고 대신 잘 나오면 호재라고 하나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거시 경제 측면에 있어서도 소비가 둔화되면 분명한 악재, 대신 투자가 회복된다라면 이거는 호재로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측면 등이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3월 초에는 중국의 큰 정치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관점이 연초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연준의 행보 등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다라면은 중국의 리오프닝 시점과 경제 정책 등에 대한 변화. 그리고 3월 중순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보면 원자재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한 어떤 법안 시비 및 실질적인 발효 관련된 영향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우러지는 여러 헤게모니 등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야 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줄줄이 대기 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자, 지금까지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